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해관계인 관련 법률 용어 공부해 보기입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 집행부여, 부여, 소유권 이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주제는 저도 사실 조금 어려운데요. 그 인터넷에 그 포털에서 조회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주민등록법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률 용어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민등록법 그 업무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3조 12랑 후단에 보면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대위 신청, 이게 이렇게 규칙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혀 이 내용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이 케이스가 왔을 경우에 그 좀 곤란한 곤혹스러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알아놓는다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도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대위 신청일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도 나간다는 겁니다. 원래 29조약 6호에서는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을 생략하잖아요.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여 교부할 수 있는데 이건 다 예외 조항이잖아요. 이 예외 조항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둠으로써 업무의 깊이를 한번 깊이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기한의 이익.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게 됐냐면 10호 서식과 함께 제출한 반송된 내용 증명,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 증명 편지 내용에서 제가 좀 추출한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님께서 저희 은행에서 받으신 대출금의 이자가 연차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까지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까지 연체한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7조 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반송된 내용 증명 보면서 이렇게 은행에서 가져온 기한이익 상실의 통지서를 봤을 텐데 이걸 꼼꼼하게 사실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뭐지? 기한이익 상실 통지는 뭐지? 이렇게 생각은 해봤을 텐데 이게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월 1일 날 돈을 꿔서 12월 31일 날 만기에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12월 31일까지 원금을 갚으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자를 매월 납입해야 됩니다. 근데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12월 30일 날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 상실의 법적 의미라고 해서 간단하게 법조항을 보면 이건 민법입니다. 민법 153조에 기한의 이익과 포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대출금을 이 기간이 있는데 12월 31일 만기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이때 원금을 다 갚으면 채무자는 그 안에 이 사이에는 이걸 안 갚아도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매달 이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만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자를 원금을 다 갚아버리게 되면 그 뒤에 나온 이자를 못 받잖아요. 뭐 이래서 대출금 조기 상환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중간에 다 갚아버리면 포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를 정해서 아마 계약을 할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보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뭐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상태. 그래서 그 원금이 아니더라도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자를 상환하지 않게 되면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내서 반송될 경우에 우리가 채무자의 초분을 은행에 발급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업무를 할 때 이 기한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집행문 부여입니다. 이 집행문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강제 집행에 있을 때 어떤 때는 집행문을 가져와야 되고 어떤 때는 집행문이 없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일단 요 정도 내용이라도 한번 익혀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민사집행법에 보면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한다. 그 다음에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어야 한다.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주어가 강제집행이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한다. 요 내용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조회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요하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에 집행 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집행문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 집행 판결, 집행 증서와 같이 집행 권한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라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집행문을 필요하지 않는 집행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업무할 때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 권한을 가져오면 굳이 뒤에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여진 경우,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없어도 되는데 다시 또 예외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다 이건데요. 일단 집행문 부여의 예외적인 케이스를 4가지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명령, 가처분 명령 결정이 있다. 이러면은 이때는 다른 강제집행 신청이 붙게 되더라도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집행문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민사집행법 292조 보시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문을 덧붙여야 된다. 원래 이제 요 가압류 명령, 가처분 명령에 집행문이 없어도 되는데 요 경우에는 집행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확정된 지급명령, 이건 여러분들 많이 알겠죠? 이거는 민사집행법 58조 지급명령과 집행에 보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런 말이 있죠. 지급명령 전본에 의하여 행한다. 그래서 확정된 지급명령 더하기 강제집행 하게 되면 바로 집행문이 필요 없이 초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소액 사건의 확정된 이행공고 결정. 자, 우리 지급명령이라는 이제 결정문을 가져오거나 이행공고 결정문을 가져오게 되면 이 경우는 이제 집행문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소액 사건 심판법 제5조의 8 이행공고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여기에서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여기는 집행문이 있어야 된다는 또 예외 조항이 붙어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에 선고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 판결문. 유죄 판결문이기 때문에 그 무슨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판결문입니다. 사기나 뭐 가정폭력 이런 거예요. 이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에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에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에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 경우 역시 집행문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요 자료는 그 인터넷에서 이제 집행문 부여 이렇게 검색어 집어넣고 찾으니까요. 법무법인 이런 데서 많이 올려놓은 자료들입니다. 이 정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 경우에는, 집행문이 없어도, 그 우리가 강제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할 때 필요한 그 피신청인의 초본 서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강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서 어느 때 우리가 초본을 발급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떤 방식으로 법원 등기소에서 진행되는지 대강은 알고 있어야 그 우리가 업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요 대위 등기 신청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요 대위 신청, 대위 등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앞에 매매, 증여, 상속을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 easylaw.go.kr에서 발췌했습니다. 여기 되게 사이트 좋더라고요. 자,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매매, 그 다음에 증여,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죠. 상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이렇게 공동신청, 단독신청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되대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런 말이 나오죠. 좀 혼란스러워요. 근데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 등기 권리자가 매수인입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등기 의무자가 증여자, 등기 권리자가 수증자. 보통 우리가 매매할 때 아파트를 사게 되면 매수인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공동신청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신청에 대한 권리를 위임해서 매수인이 등기소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권리자가 수증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저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매매는 당연히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매도인의 원초본이 필요하고 매수인의 원초본도 상관없는데 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용 인감증명서 우리가 발급해주죠. 매매할 때. 그 다음에 매도인의 위임장. 매도인이 위임장을 써줘서 매수인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매도인의 원초본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매도인의 이름과 주소가 써 있거든요. 근데 한참 지났으면 그 주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원초본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 주소가 써 있을 수 있거든요. 현 주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도인의 원초본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증여도 똑같아요. 증여는 매도용 인감이 굳이 필요 없고 검인받은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증여자의 원초본이 또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증여자의 주소를 또 과거 주소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 23조에 보면 등기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증자 잘못 써 있네요. 증여자가 되겠죠. 매도자와 증여자의 원초본이 필요한 이유는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확인하기에 필요하다 이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상속은 단독 신청입니다. 등기 권리자는 바로 상속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등기무자가 왜 없냐 하면 뭐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 보통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의 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피상속인의 말소자 원초본, 여기도 원초본, 여기도 원초본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죠. 협의분할을 하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한 상속 등기 신청 시 상속인 한 명이 타 상속인의 초본을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인들의 초본이 있어야 상속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초본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상속인 1인이 별도의 위임 없이 타 상속인의 초본을 이해관계인의 초본 형식으로 29조 2항 6호의 관계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눈여겨 보시고 또 다른 데서도 요 내용에 기반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다음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서 대위 등기 신청이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상속 대위 등기. 자, 민법 404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데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가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채무자가 해야 될 권리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28조 채권자 대위권의 등기 신청에 보면 채권자는 민법 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를 할 수 있는 원인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판결문, 그 다음에 돈을 꾼 소비대차 계약서. 그래서 피상속인 관련 서류 중에 피상속인 사망자, 말소자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관련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대위 등기 신청 역시 등기 권리자는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속인들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상속인들의 등기 신청을 대신 해준다, 이 표현입니다. 등기 신청을 위해선 상속인들의 초본 발급이 초본이 필요하여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 경우로 보시면 돼요. 채무자가 사망 후 채무자의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하는 등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위해 상속대위 등기를 신청하고 사망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채권자가 상속대위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속대위 등기 신청을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상속인들의 초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29조항 6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사례를 하나 더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A의 부동산을 C의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는 판결을 얻었는데 A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C는 A의 명의 부동산을 A의 상속인들의 명의로 대위 등기를 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C는 상속대위 등기 신청을 위해 A와 A의 상속인의 초본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29조 2항 6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